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 여자입니다. 하나뿐인 외동딸을 사위에게 보낸 지 1년이 지난 시점부터 기별도 없어 맘먹고 사돈집을 찾아갔었는데 대문 앞에서 보였던 제 딸의 모습을 보게 된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처절한 응징을 시작하게 되었죠. 지금 현재 법적으로 처벌을 내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년 전에 제 딸이 결혼하고 싶다는 남자를 소개해 준 적이 있었어요. 적지 않은 나이에 그래도 좋은 남자를 만났다는 거에 감사할 뿐이었죠. 사위는 제 딸에게 정말 잘했었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제 딸만 잘 챙겨주길 간절히 바랐었죠. 사위가 경제적으로 많이 부족했었지만 저희 집안이 어느 정도 뒤에서 지원해 줄 정도는 됐었기 때문에 사위 하나 보고 제 딸을 보냈었어요. 사돈댁도 잘 챙겨주는지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볼 때면 그늘진 모습이 아니라 밝은 얼굴을 하고 있어서 저 또한 마음이 놓였었고 그만큼 저도 사위에게 더 잘해주려고 신경을 많이 써줬었죠.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지내던 어느 날 주말에 제 딸과 사위가 저희 집에 놀러와서 점심 식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딸의 얼굴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더군요. 얼굴 표정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었던 저는 걱정이 많아 보인다면서 조심스럽게 대화를 풀어나갔어요. 그렇게 알게 된 딸의 고민은 시댁에서 생활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이었죠. 사돈댁에서 생활을 한다고? 아니 멀쩡한 집 놔두고 왜 사돈댁에서 지낸다는 거야? 김서방,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설명해 줄 수 있겠나? 아, 그게요. 상황이 좀 복잡하긴 한데 저희 엄마가 요즘 들어 우울증이 많이 심해지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이 사람과 결혼하기 전까지 저와 단둘이 지내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셔서 그런지 점점 우울증이 심해지셔서 약까지 복용하고 계시거든요.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시지만 딱 봐도 많이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아무래도 이 사람의 입장에서 쉬운 결정은 아니라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있고요. 안 싸더니 많이 힘들어 하시나? 그래도 멀쩡한 집 놔두고 사돈댁에서 생활하는 게 쉬운 건 아닐 텐데 꼭 그 방법 말고는 없는 거야? 사돈은 뭐라고 하시는데? 그렇잖아도 이 문제 때문에 며칠 전에 어머님 댁에 다녀왔었어. 계속 사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적응할 시간 동안만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거절을 하기에도 곤란한 상황이라 이 사람과 조금 더 대화를 해본 다음에 결정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선뜻 결정을 하지 못하겠어요. 솔직히 어머님이 좋으신 분인 건 알겠는데 같이 산다는 게 아무래도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생활에 불편한 점들도 많을 테고 여러 가지로 부딪히게 되는 것들이 생길 것 같아요. 당연하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는데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든 문제인데 오히려 더 크게 역효과가 올 수도 있다. 내 생각엔 같이 생활하는 것보단 사돈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서 해결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좋아하는 취미 생활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제가 그런 것도 말씀드려 봤는데 집안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힘들어 하세요. 방 안에 혼자 계시면
우울증 증상이 다시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저번에는 집에 혼자 계시는 게 힘드셨는지 저희 집에 오셔서 하룻밤 주무시고 돌아가셨어요. 저희 엄마도 우울증 증상이 오래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증상을 완화시켜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보시는 것 같은데 갑자기 변한 생활에 적응을 하기는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사부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내 딸의 생각이 우선일 것 같네. 자네는 상관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딸은 사부인을 어려워할 테고 눈치를 안 볼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공간에서 지내는 건 심각하게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내 주위에서도 이런 문제로 결국 이혼까지 가게 되는 걸 상당히 많이 봤거든. 그러니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네. 일로 불화가 생기는 것보다는 사부인이 우울하고 힘들어도 같이 사는 건 나는 반댈세. 남편도 같이 사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 또한 겉으로는 표현을 많이 안 했지만 제 딸이 사돈댁에 들어가 시집살이 하는 건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대화를 이어나갔지만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였었죠. 그리고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이후 지속적으로 신경이 쓰였던 저는 딸과 따로 만나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사위가 옆에 있어서 제대로 속마음을 꺼내지 못한 것 같아서 퇴근길에 잠깐 얼굴을 봤어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엄마는 사돈댁에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는데 너도 엄마랑 같은 생각이지만 김서방 때문에 거절하기도 힘들어서 그런 거지? 솔직히 그이랑 어머님 앞에서 딱 잘라서 싫다는 말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이도 당분간 같이 생활하고 싶어하는 눈치고요. 저도 지금 많이 혼란스러워요.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될 줄 몰랐거든요. 약까지 복용 중이시라 저도 속마음을 꺼내기가 힘들어요. 잠시만요.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처음 결혼했을 당시 딸의 얼굴은 상당히 밝았었는데 이 문제로 점점 힘들어하는 걸 보니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딸의 입장에서도 선뜻 싫다는 말을 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사돈을 따로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날 이후 며칠 뒤 사돈에게 따로 연락해 약속을 잡았습니다. 결혼식 이후 처음 마주한 사돈과 저는 서로 어색한 인사를 주고받은 뒤 저희 가족이 가진 고민에 대해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나갔고 딸의 입장을 설명해 줬어요. 아무래도 제 딸이 사돈집에 들어가는 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사위가 갑자기 떨어져서 지내시다 보니 허전함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은데 그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적응이 되지 않을까요? 사돈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애들한테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힘드시겠지만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등산이 취미라고 하셨는데 그런 모임 같은 것도 가져도 되고 그 안에서 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헤쳐나가냐에 따라 사돈의 삶의 질이 많이 바뀔 것 같은데 꼭 제 딸과 사위가 사돈집에 들어가서 살길 원하시나요? 둘이 한창 신혼이고 서로 하고 싶은 일들도 많을 텐데 사돈이 애들을 생각해 주신다면 같이 사는 건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며느리를 시집살이 시킬 것 같아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저는 뭐 쉽게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오죽 힘들었으면 애들한테 도움을 청했겠어요. 저도 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사돈이 말한 대로 며느리가 불편해 할 수도 있다는 거 잘 알아요. 하지만 우울증이라는 게 마음처럼 쉽게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애를 써봐도 혼자가 됐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세상을 떠나고 싶을 정도로 우울증이 심하게 찾아오는데 이런 상황들을 제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돈이 방금 저한테 등산이 취미니까 모임 같은 거 가져보거나 좋은 사람 만나라고 하셨죠? 사돈이 말씀하신 거 이미 전부 다 해봤고 지금도 꾸준하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 삶이 전체적으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주 잠깐의 즐거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집에만 들어오면 세상 떠난 그 사람 대신 아들과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들이 많이 있어서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데 그때마다 얼마나 견디기가 힘든 줄 아세요? 그만큼 저도 제 아들에게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세월이 길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저 말곤 아무도 모르죠. 사돈은 그동안 많이 힘들었는지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저도 참 난감했었죠. 위로를 해드리기에는 사돈의 입장을 받아들여주는 것 같아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닌데 제 앞에서 눈물까지 보이는 모습이 그동안 사돈 혼자 마음고생이 심했었다는 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었지만 제 딸이 사돈 댁에 들어가 사는 건 좋은 선택은 아니었기 때문에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사돈을 보면서 말을 아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저는 제 딸이 사돈 댁에 들어가 사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한 뒤에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사돈이 헤어지고 난 몇 시간 뒤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사돈이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입원한 병원을 가보니 사돈은 이 세상과의 작별을 하기 위한 선택을 했다는 걸 듣게 되었어요. 혼수 상태에 빠진 사돈을 보고 있으니 그제서야 우울증이 얼마나 위험한 병인지 알 수 있었고 제가 너무 단호하게 말을 한 것 같아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던 가족들에게 저는 솔직하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몇 시간 전에 사돈과 만났었고 여러 상황들을 봤을 때 서로에게 상처만 되는 일들이라 같이 사는 건 반대한다고 말했었는데 그게 사돈에게 상처로 돌아온 것 같다며 사위와 제 딸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사위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눈물을 훔쳤고 딸도 걱정이 많아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눈을 뜬 사돈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거에 원망을 하면서 괴로움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냥 세상 떠나게 놔두지. 왜 나를 살리겠다고 병원까지 데려온 거야? 어차피 혼자인 거 일찍 그 사람 뒤를 따라가려 했는데 내 계획이 전부 틀어졌잖아. 엄마가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못 본 척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우울증이 심해서 조금이라도 엄마한테 변화가 느껴진다면 조심하라고 했었다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저한테 사랑한다고 그동안 미안했다는 문자를 보내시면 걱정되는 건 당연한 거라고요. 의사가 조금만 늦었어도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다시는
이런 행동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장모님, 저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정말 고민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따로 지내야 될 의미가 있나 싶어요. 제 두 눈으로 엄마가 세상 떠나실 뻔한 걸 목격했는데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도 모른 척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저를 낳아주신 분이고 아들인 제가 모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저희 엄마가 손목 수술로 생활 자체가 불편하신데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이미 확고하게 결정을 내렸어. 당신이 싫다고 해도 나는 엄마 옆에 있어줘야 할 것 같아. 더는 엄마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고. 사위는 괴로워하고 있는 사돈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우울증이 심하면 평범한 사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행동을 저지른다고 듣긴 했었지만 눈앞에서 실제로 보게 되니 저와 남편은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그렇게 한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게 된 사돈은 사위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뒤를 제 딸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저와 남편은 그 모습을 보는데 차마 말릴 수 없었고 앞으로 제발 별일 없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어요. 그렇게 사위와 제 딸은 사돈댁에서 지내게 되었고 저는 그런 딸이 걱정되는 마음에 수시로 전화하면서 별일은 없었는지 항상 확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제가 전화하면 사돈이 잘 대해준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 상황을 지켜보면서 두고 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잘 지내고 있을 거라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딸과의 전화 통화가 쉽지 않더군요. 문자로는 바로바로 대화가 되는데 전화 연결만 하면 받지 않길래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었죠. 그냥 문자로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말라는 딸의 말을 온전히 믿어야 하는 건지 답답하기만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전화도 안 되고 문자를 해도 답장도 오지 않아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사위와 결혼을 하고 우울증 때문에 병원까지 다녀왔었던 사돈이 또 다른 돌발 행동을 할까봐 걱정이 돼서 제 딸은 어쩔 수 없이 사돈댁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떠한 기별도 없으니 걱정이 되는 건 당연했었어요. 그래서 맘먹고 사돈집을 가게 됐는데 조용히 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한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몸을 숨겨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광경을 전부 제 핸드폰으로 담고 있었어요. 절대로 그 인간들을 용서할 수 없었고 온몸이 분노로 가득 차 부글거리고 있었죠. 너는 우리 집에서 생활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어가는데 아직까지 적응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니? 내 우울증이 또 터지면 그건 다 너 탓인 줄 알고 있지? 제가 왜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려고 저를 며느리로 삼으신 거예요? 차라리 그이랑 이혼할게요. 그이랑 단둘이 사시면 되잖아요. 쓸데없는 말 할 시간에 벌써 밭일 끝냈겠다. 내가 지금 손목이 다 낫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건데 뭐가 문제인 거야? 저를 며느리로 생각해주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이런 생활을 하려고 그이랑 결혼한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만 핸드폰도 돌려주세요. 제가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그동안 그냥 저 부려먹으려고 우울증 핑계 대신 거
제가 모를 줄 알아요? 약만 타놓으시고 아예 입에도 안 대시잖아요. 내 아들이 다시 들어오고 나서 우울증이 좋아졌으니까 약을 안 먹은 거지. 그리고 왜 쓸데없이 사돈한테 입을 나불거려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만들어? 내가 처음부터 좋게 얘기했잖아. 그냥 들어와서 살면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든 건 다 너 탓이다. 사람이 살면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그 입이야. 함부로 놀리면 인생이 두 쪽 날 수도 있는 거라고. 그냥 조용히 들어와 살면 얼마나 좋아. 한번 들어왔으면 절대 나갈 수 없으니 그렇게 알아. 그동안 연기하시느라 정말 힘드셨겠어요. 몸이 안 좋다고 저한테 휴직계까지 내라고 해서 저는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회사의 사정을 얘기한 뒤 3달 동안 무급으로 일을 쉬기까지 했는데 제가 노력하는 건 보려고 하지 않으시고 엄마한테 속마음 얘기했다고 그걸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드세요? 저 더 이상은 어머니 며느리로 못 지내겠어요. 그만 집으로 돌아갈 거니까 제 핸드폰 당장 돌려주세요. 저희 엄마가 걱정하신다고요. 법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어요? 너 내가 얼마나 무서운 인간인지 아직 느끼지 못한 것 같은데 한번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끝인 거지. 누구 앞에서 법을 운운하고 있어? 그냥 너는 조용히 시키는 거 하면서 살면 되는 거야. 이혼이 무슨 애들 장난인 줄 알아? 내 손목에 이 상처 우울증 때문에 생긴 건 줄 알아? 나는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제 딸과 사돈이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으로 모든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는데 사돈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을 들을 수 있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기 아들과 같이 살려고 절대 해선 안 될 행동을 일부러 저지른 거였어요. 제 딸도 사돈의 말에 충격을 받았는지 돌변한 모습의 사돈을 보며 온몸을 떨고 있는데 더는 안 될 것 같아 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사돈이 제 딸을 뒤에서 머리채를 잡아 강하게 패대기 쳤고 돌담에 걸려 무방비 상태로 넘어진 딸은 그대로 화초밭 돌틈에 머리가 꽂히고 말았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게 된 일이라 저는 비명을 지르면서 미동조차 하지 않는 제 딸을 끌어안은 채 정신을 차리라고 말을 이어나갔어요. 그런 저를 보고 놀란 사돈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천천히 뒷걸음질 치더니 어디론가 급하게 도망을 쳤습니다. 일단 쓰러진 딸이 어떤 상태인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서둘러 119에 도움을 요청했고 그렇게 응급실로 향하는 모습을 본 뒤 현재의 상황을 남편한테 알렸어요. 그리고 저는 사돈이 도망친 길을 따라 뒤쫓기 시작하면서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사돈은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어 보여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경찰분들의 도움이 있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잠시 뒤 경찰들이 도착을 해서 좀 전에 상황을 설명해 준 다음 제가 녹화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경찰들은 사돈을 찾기 위해 동네 이곳저곳을 수색하기 시작했고 이 소식을 듣게 된 사이는 제가 있는 곳으로 허겁지겁 달려왔어요. 저는 사위의 얼굴을 보자마자 뺨에 손을 올려 치면서 이 모든 게 사위 탓이라고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죠. 사위는 고개를 떨군 채 저에게 죄송하다며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터라 저는 사돈을
조금도 용서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동네 구석구석을 수색한 끝에 사돈이 숨어 있던 곳을 찾을 수 있었어요. 너무 황당한 곳에서 발견이 된 터라 저희는 그 모습을 보고 할 말을 잃어버린 상태였죠. 사위는 그런 사돈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지금 농수로에 숨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나오세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동안 저한테 보여줬던 것들이 전부 다 거짓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왜 너한테 거짓말을 해?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거짓으로 살아간 적이 없다. 나는 우리 아들과 같이 살고 싶었을 뿐이야. 그리고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행에 옮겼던 것 뿐이라고. 그래서 결국 너랑 내가 같이 지낼 수 있게 됐잖아. 거기에 덤으로 우리 집안일을 해줄 며느리까지 얻었고, 엄마가 단호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살 수 없었어. 엄마는 아무 잘못 없다. 일이 이렇게까지 된 건 며느리 잘못이야. 당장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해? 네가 지금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알아? 내 딸이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머리에 큰 상처가 나서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농수로 안에 숨어 있는다고 제가 없어지는 줄 알아? 김서방, 자네 엄마가 지금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아? 자네랑 내 딸이 함께 사는 꼴을 보기 싫어서 우울증이라며 손목에 난 상처까지 전부 다 일부러 그랬던 거라는데 자네는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래도 자네 엄마랑 같이 살고 싶은 거야? 사돈은 길게 뻗어있는 농수로 터널 안으로 계속 들어갔어요. 경찰들은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이 생기게 될까봐 최대한 설득시켜서 밖으로 나오게끔 유도하고 있었지만 사돈은 절대로 나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적용이 되는 거고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사돈은 더욱더 깊숙이 농수로 터널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사람 키만한 농수로에 물이 허리까지 차 있어서 자칫하다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돈은 경찰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일이 더 커지기 전에 구조대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사위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사돈이 빨리 밖으로 나오길 재촉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 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농수로 밖으로 나온 사돈은 물을 상당히 많이 먹었는지 헛구역질을 하면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사돈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어 버렸어요. 주변 분들이 저와 사돈을 뜯어 말렸고 이성을 잃어버린 저는 가만두지 않겠다며 더욱더 난리를 치고 말았죠. 그런데 갑자기 사돈이 사위의 뺨에 손을 수차례 올리는 돌발 행동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다. 네가 시키는 대로 해서 일이 이렇게 된 거잖아. 조장의 버릇을 잡아놔야 기가 죽어서 알아서 기어 다닐 거라며.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네가 그래도 나이 먹으면 집안일 해줄 사람 필요하다고 해서 며느리 하나 들이면 삶이 편해질 거라는 말에 엄마가 무슨 짓까지 저질렀는지 아냐고. 괜히 몸만 상하고 일만 커져 버렸잖아. 그냥 우리 둘만 조용히 살면 되는 거였는데 순진한 여자 하나 꼬드겼다고 내 삶이 앞으로 편해질 거라더니 지금 이 꼴이 뭐냐. 네가 모든 일을 계획하고 꾸민 거니까 나 대신 네가 처벌받아라.
나는 절대로 교도소 같은데 들어갈 마음이 없다. 왜 이게 제 탓이에요? 엄마가 먼저 저한테 한탄 하셨잖아요. 사는 게 힘들다고, 온몸이 쑤시고 살림하는 것도 쉽지 않다면서 며느리 하나 들어오면 소원이 없겠다고 하셔놓고 왜 애를 잡고 그래요?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아시면서 그 사람을 막대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게 될 거라는 거 몰랐어요? 까도 계속 나오는 양파 껍질 같은 사돈과 사위의 충격적인 말들에 저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어요. 한마디로 사위는 자기 엄마의 편한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제 딸을 꼬셔서 결혼까지 했던 거고, 사돈 집에서 생활하기 위해 없는 우울증을 만들어 충격적인 행동까지 저지르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인 거였죠. 그 인간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고, 서로 잘못이 없다며 부인하는 그 인간들 앞에 서서 양손으로 두 사람의 머리채를 잡으며 사람 잘못 건드렸다고 소리를 질러 버렸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지금 현재 제 딸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다행인 건 가벼운 뇌진탕 정도로 끝나서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지만 한번 다치게 된 몸이라 앞날이 걱정이 되네요. 저희 가족은 그 인간들을 조금도 용서할 마음이 없어요. 자기들 편하자고 그런 일들을 꾸민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봐주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은 그럴 의도가 전혀 없다고 했지만 이미 제가 녹화한 영상이 있고 딸의 증언이 있으니 저희 쪽으로 유리한 건 당연한 결과였어요. 마음 같아서는 두 사람 다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만들고 싶지만 저희 가족이 할 수 있는 게 법적 처벌밖에 없다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그 인간들에게 벌을 내려주기 위해 현재 이름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일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인생이 나락으로 간다더니 저희 가족의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져 버릴 뻔 했었죠.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그놈은 자기 엄마가 구속된 거에 대해 마음이 아팠는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이후 혼자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다가 다리 위에서 떨어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신경 손상이 심해 평생 장애를 입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이런 상황을 구속된 사돈에게 전부 다 설명했어요. 사돈은 자기 아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며 애원하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오열을 하길래 한마디 던지고 나왔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값에 대해 전부 받고 나와서 자기 아들 얼굴 보라고 했어요. 자식이 세상을 떠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징역이 확정이 되면 형을 받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선처를 해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 딸이 세상을 떠날 뻔했던 상황이었는데 용서해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더 처절하게 그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를 때까지 응징을 멈출 마음은 없습니다. 이 선택이 옳은 행동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가족이 받은 상처와 아픔을 그 사람들도 똑같이 겪어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달에 사돈의 형벌이 확정이 될 것 같은데 사위의 상태는 점점 악화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행동들의 대가가 얼마나 큰 일을 초래하게 됐는지 평생을 뉘우치며 살았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초반 여자입니다.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생활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유전자 변형으로 인한 청각장애 판정을 받게 되었고, 현재 인공와우라는 청각 수술을 받아 다시 세상과의 소통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각 수술이 저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었죠. 처음부터 저는 청각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주변의 소리나 대화를 주고받을 때 들리는 목소리가 너무 작게 들려 피곤해서 나타나는 증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루가 다르게 제 귀는 먹먹한 느낌이 들었고, 바쁜 일상 때문에 한동안 병원을 찾지 못하고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주변의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무언가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었죠. 너무 혼란스럽고 무서워서 급하게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았을 때 저는 청각의 기능을 거의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고, 보청기의 도움을 받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소통이 가능하다는 말에 당장 급하게 수술을 결정하기보다는 보청기로 생활하는 걸 선택하게 되었었죠. 정말 다행이었던 건 보청기 덕분에 한시름 놓을 수 있었고, 제 귀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된 딸은 급하게 집으로 달려와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저도 놀랄 정도였는데 딸은 저보다 더 놀란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들리지 않게 될 거라는 의사의 진단에 대해 알려주었고, 딸도 수술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도 걱정이 되긴 했었죠. 아무래도 수술 후 부작용이라는 게 아예 없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청기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할 경우 청각 수술을 그때 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네요. 딸은 지방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저와 자주 얼굴을 볼 수 있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저희 둘 다 너무 바쁜 생활을 보내고 있었죠.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10년 가까이 되면서 저희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었는데요. 저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딸은 지방에서 자신이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는 것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도 통화는 자주 했었기 때문에 크게 외롭다고 느껴본 적은 없었는데,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펼쳐질까봐 걱정은 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지방에서 하는 일을 그만두고 올라오겠다는 말을 했지만 보청기 도움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생활에 불편함이 크게 없는 만큼 딸이 잘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고, 대신 그날 이후 딸은 주말마다 저를 보려고 지방에서 자주 올라와 주었네요. 그렇게 생활한 지 몇 년이 지났을 시점에 더 이상 보청기의 도움을 받는 게 힘들 것 같다는 느낌을 계속해서 받기 시작했어요. 점점 귀머거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죠. 처음에는 정말 당황스러웠었는데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다 보니 어느새 적응하며 살고 있어서 크게 두렵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게 있다면 몇 년 전에는 한 번 정도 되물었다면 지금은 상대방의 입을 안 보고 대화를 하게 된다면 몇 번이고 되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죠. 보청기를 끼고도 그 정도였기 때문에 보청기를 귀에서 뺀다면 누군가 제 옆에서 말을 해도 전혀 듣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 몸은 시간이 지날수록 변하고 있다는 걸 딸에게는 표현하고 싶지 않았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보청기에 도움을 받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면
수술을 고려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을 해주셨고, 저도 어느 정도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네요. 주변에서 수술 경험을 들어보면 수술 후 부작용을 겪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저도 계획을 시작하게 되었고, 주말에 딸이 저를 보러 올라오면 수술에 대해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주말에 올라온 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시작했고, 제 고민을 털어놓으려는 순간 딸이 먼저 저에게 뱉은 한마디에 저는 수술을 하겠다는 계획을 선뜻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딸한테 좋은 사람이 생겼는지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먼저 꺼내놓게 되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식을 올렸으면 한다는 말에 결혼 비용부터 머릿속에 떠오르게 된 저는 수술은 차후에 금전적인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하기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동안에도 딸은 제가 몇 번이나 알아듣지 못하고 되묻는 모습을 보며 걱정하고 있길래 일찍 쉬면 괜찮다고 대충 상황을 둘러댄 다음 결혼을 약속한 남자와 언제 저희 집에 올 건지 시간 계획을 세우게 되었고, 그렇게 일정을 잡은 다음 저는 딸이 그동안 만나고 있었던 남자를 보게 되었네요. 첫인상은 상당히 좋아 보였고, 제 딸을 잘 챙겨주는 모습과 매너 있는 행동들은 저를 안심시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머님, 귀가 잘 안 들리신다면서요? 어쩌다 갑자기 그런 병이 생기셨어요. 생활하는데 많이 불편하시죠? 예은이한테 듣긴 했었는데 보청기가 이젠 크게 의미가 없으실 정도로 잘 안 들리신다고 하셔서 정말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어머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겠는데요? 보청기를 빼면 아예 듣지 못하시는 거예요? 제가 좀 찾아보긴 했는데 수술을 하면 생활의 불편함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면서요? 나도 청각장애가 생기고 나서부터 여러 모임에도 다니면서 수술받은 분들의 경험을 들어보면 크게 후유증을 느끼지 못했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고려를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꽤 큰 수술이라 충분히 고민하고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려고 하거든. 내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 예은이만 잘 챙겨주게.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님 걱정 안 하시게끔 좋은 남편이 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시는 건가요? 예비사이는 제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걸 알고 최대한 목소리를 높여서 저를 배려해주고 있는 모습과 제가 청각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고 많은 것들을 알아봤다는 모습을 보곤 제 딸도 세심한 부분까지 잘 챙겨줄 것 같아 크게 걱정은 없었어요. 그리고 좋은 남자 만나 하루라도 빨리 자리를 잡아서 안정적인 삶을 살길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둘의 결혼 생활은 행복만 가득하길 바랐었네요. 그렇게 처음으로 예비사위를 맞은 뒤 저는 자연스럽게 상견례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었고, 예비사위의 부모님과 인사를 주고받으며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 가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보청기에 문제가 생긴 건지 상대방의 말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를 반복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긴장한 탓이라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지만 들리지 않는 말들이 더 많아지면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제 옆에 있던 딸은 저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걸 직감했는지 예비 사돈분들께 양해를 구한 뒤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딸은 귀가 잘 안 들리냐고 가까이 다가와서 물어보자 그제서야 들리기 시작해 많이 긴장해서 그런지 대화 소리가 잘 안 들린다며 난감한 표정을 보이면서 대화를 이어나가는 건 힘들 것 같다며
자리에 앉아만 있겠다고 예비 사돈분들께 양해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딸과 간단한 대화를 끝낸 뒤 들렸다 안 들렸다 하는 보청기를 다시 껴보기도 하고 심호흡도 크게 쉬면서 최대한 침착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으려는데 예비 사돈이 옆에 앉은 제 딸에게 말을 건네는 순간 대화 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청각에 문제가 생기신 거야? 이래가지고 결혼식은 가능하겠어? 의사소통이 돼야 식을 진행하던 말던 하지. 그리고 청각장애도 유전 아니니? 혹시 태어날 내 손주한테 청각에 문제라도 생기게 될까봐 걱정이 되는데 병원에서 확실하게 유전은 아니라고 했었어? 그것도 잘 모르는 거지? 어머님, 보시면 저는 멀쩡하잖아요. 그럴 일 없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결혼식은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게 저희가 준비하도록 할게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망쳐서야 되겠니? 그런데 지금 상태를 봤을 때 우리가 나누는 대화도 전혀 듣지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혼자서 다니시다가 위험한 일들도 자주 발생될 수도 있겠네. 소리를 들어야 생활이 가능할 텐데 내가 알기론 청각을 회복시켜주는 수술이 있다고 그러던데 그걸 받으면 하루빨리 괜찮아지시지 않을까? 너희가 계획한 결혼식까지 아직 몇 달 남았잖아? 내 생각엔 그 전에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있어서 아직 저희 엄마가 확고하게 수술을 하시겠다는 결정을 내리시지 못하셨어요. 수술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으면 저한테 먼저 얘기하셨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언제 수술을 해야 될지 시기를 보고 있고 엄마와 최대한 조율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음식 다 식겠어요. 먼저 식사부터 하세요. 궁금하신 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옆에서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비 사돈과 제 딸이 나누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희미했지만 청각을 거의 잃게 되면서 사람의 입을 보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대충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대화하는 입모양을 보고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예비 사돈의 입장에서 불안해하시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유전이라는 게 무서운 거기 때문에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제 딸이 저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되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고 너무 미안했었죠. 의사에게 여쭤보니 청각에 문제가 생긴 시기를 봤을 때 노화로 찾아왔다고 하기에는 시기가 이른 감이 있는 것 같다며 유전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 딸에게도 찾아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창창한 나이인 딸에게 미리 걱정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판단했었어요. 상견례는 그래도 큰 문제 없이 잘 넘어가긴 했지만 예비 사돈분들께선 제가 가진 병으로 인해 뭔가 탐탁치 않아 하셨습니다. 그렇게 길게만 느껴졌던 상견례가 끝이 나고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온 제가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자 딸은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수술을 하는 게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딸이 돌아간 이후 병원을 찾아가 의사와 상담을 받은 뒤 하루라도 빨리 수술 일정을 잡게 되었어요. 딸이 보호자로 제 옆에 있어주면 좋겠지만 일도 해야 되고 결혼 준비에도 워낙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지인분께 도움을 요청해서 제 보호자로 수술을 받는데 도와주시기로 하셨고 성공적인 수술을 하게 된다면 결혼식 날
제 딸에게 안심을 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아 서프라이즈로 놀래켜 주려고 수술하는 걸 숨기고 있었죠. 그렇게 저와 딸은 각자 해야 될 일들을 바쁘게 처리해 나갔고 정말 다행히도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술 후 몇 주가 지나고 완전히 치유된 걸 확인한 이후부터 전문 청각사의 도움을 받아 달팽이관에 이식된 전극의 소리를 저에게 맞게 조율을 하기 시작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조율을 시행해서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저에게 맞는 소리로 조율을 하게 되었어요. 딸은 제가 수술을 받은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바쁜 시간 쪼개가며 저를 보러 오려 했지만 일이 많이 바빠서 결혼식 날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최대한 저를 신경 쓰지 않게 배려해 주었네요. 그렇게 몇 달간 적응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보청기가 없어도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술 이후 후유증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지만 약간의 두통 빼곤 크게 문제될 만한 몸의 증상은 없었어요. 타인의 도움이 없어도 될 만큼 생활의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고 그렇게 딸의 결혼식 전에 수술을 완벽하게 끝낼 수 있게 되었네요. 듣지 못해 답답했던 일상들의 불편함이 없어지니 너무 행복했고 이 소식을 딸에게 최대한 빨리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날이 다가오게 되었고 저는 지인과 함께 딸의 결혼식을 참석하게 되었죠. 결혼식장은 북적이는 사람들로 정신이 없었는데 신부 대기실에 제 딸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곤 서둘러 수술 받은 걸 보여주려고 급하게 걸음을 재촉하며 뒤따라가고 있던 그 순간 예비 사부인이 사위를 데리고 심각한 얼굴을 하며 어디론가 걸어가길래 저도 모르게 그 뒤를 따라가게 되었는데 둘이 나눈 대화가 제 귀로 들린 순간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소리에 온몸이 떨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들이었네요. 그 말이 사실이야? 정말 새아가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만약 계획대로만 된다면 우리는 큰 어려움 없이 큰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거네. 그렇다니까요. 이번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다녀오면 2박 3일 정도 양가 집안 여행 계획 잡혀 있으니까 그때 예은이랑 계획했던 거 실수 없이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몇 달 동안 주위에 CCTV가 있는지 전부 다 확인해 봤는데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실패할 수가 없는 계획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이런 일 가지고 불안해하시면 어떡해요? 예은이가 장모님이 세상 떠나시면 생명보험금으로 한 3억 정도는 들어온다고 한 것 같아요. 저희 둘이 형편도 좋지 않은데 그 정도 돈이면 정말 큰 돈인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어차피 귀도 안 들리시니까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는 정말 많고 이번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실패한다 해도 기회는 언제든지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계획한 대로만 따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곧 결혼식 시작할 때 됐는데 장모님은 도대체 왜 안 오시는 거지? 연락받은 거 없죠? 신부 대기실에 한번 가볼게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듣게 된 터라 너무 충격을 받아 몰래 숨어서 엿듣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동안 한평생 키워온 자식이 저에게 들어져 있던 생명보험금이 탐이 나서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웠다는 거에 너무 큰 배신감을 느끼고 말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제가 무슨 문제라도 생겼을 시 제 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딸의 도움을 받아 생명보험을 들었었는데 갑자기 귀가 안 들린다고 했을 때부터 딸은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에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저희 집안이 부유하지 못하고 벌어모은 돈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왔었다고 생각했었는데 딸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 보였어요. 너무 화가 난 저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힘겹게 일으켜 세운 뒤 천천히 걸음을 옮겨 신부 대기실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딸과 예비 사돈댁이 안 좋은 표정을 하고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딸은 왜 이렇게 늦게 왔냐면서 다그치기 시작했어요. 사위는 저를 걱정해주는 척 하면서 좀 전에 충격 때문에 비틀거리고 있는 저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딸 앞에 다가섰는데 정말 너무 이쁜 신부였고 얼굴은 행복해 보였어요. 딸의 얼굴을 보니 결혼식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배신에 속은 끓고 있었지만 차마 이쁘게 화장한 딸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눈물을 흘리면서 딸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귀가 들리지 않냐며 물어보는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저에게 큰 목소리로 귀가 안 들리냐고 반복적으로 물어봤고 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딸은 핸드폰에 글씨를 적어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안 들리냐는 글씨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자 딸은 한숨을 쉬더니 가족들 외엔 전부 다 나가달라는 말을 꺼내었네요. 이제는 아예 귀가 들리지 않나 봐. 정력을 잃으면 균형 감각도 잃게 된다 하더구만. 그래서 비틀거리며 걸어오셨구만. 저기요, 사부인. 제 말 안 들려요? 듣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몇 달 만에 얼굴 뵀는데 살도 많이 빠지셨고 이제는 귀도 아예 다치셨네요. 제가 알아보니까 수술을 받으면 좋아진다고 하던데 아마 결혼식 끝나고 수술 받으시려고 계획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보호자로 가야 하니까 신혼여행 끝나고 가족 전부 여행 다녀와서 수술 날짜 잡으면 된다고 미리 얘기해 놓을게요. 엄마는 제 말이면 뭐든 다 듣거든요. 수술을 해도 부작용이 생기면 골치 아파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제 결혼 생활에 지장이 많이 생기잖아요. 지금까지 저 혼자 살아오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는데 엄마의 인생을 제가 책임지고 싶지는 않아요. 이건 저에게 정말 큰 기회이고 이게 저희 엄마의 삶인 거예요. 어차피 생명보험 들은 것도 저를 위해서 들은 거기 때문에 제 거 제가 가져가겠다는 건데 문제될 거 없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정말 가난에 쩔어서 살아왔었는데 3억이라는 돈은 저희가 앞으로 결혼 생활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요. 귀가 들리지 않으니 사고 위험이 높고 균형 감각도 떨어져서 밤길의 절벽으로 떨어진 것 같다고 하면 누가 의심하겠어요?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증인이 되어주시니 사고사로 충분히 위장할 수 있어요. 나도 내 아들이 장애를 가진 사돈을 모시는 걸 솔직히 바라지 않고 있긴 했거든.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솔직히 나는 너무 두렵고 걱정된다. 엄마는 이제 와서 왜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예은이랑 저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계획하고 준비했는지 아시면서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도 결혼식은 보고 세상 떠나시는 거니 그걸로 만족하시겠죠. 오늘은 기분 좋은 날이니까 다들 웃으시고 예은이 너도 장모님께 오늘만큼은 잘 챙겨드려. 그래도 마지막은 좋은 추억으로 남겨드리면 좋잖아. 그럼 곧 결혼식 시작하니 나는 먼저 나가서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 그럼 나중에 보자고. 어머, 이 친구가 왜 말도 안 하고 혼자 싸돌아다니는 거야? 한참 찾았잖아. 이제 결혼식 시작한대. 빨리 가서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미리 준비해야지.
명희 딸이라서 그런지 미모를 쏙 빼닮았네. 오늘 결혼식 축하해요. 저는 명희랑 예전에 같이 일했었던 친구예요. 드레스가 너무 잘 어울리네. 아, 감사합니다. 한 번뿐인 결혼식이라 드레스에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3천만 원 정도 되는 드레스라 상당히 비싸 보이죠? 저희 엄마 귀가 안 들리셔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정말 감사해요. 오늘 맛있는 음식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양껏 드시고 가세요. 저희 엄마 잘 좀 부탁드릴게요. 예, 명희야. 너 아직 말 안 했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멍하니 서 있는 거야? 명희가 몇 달 전에 수술했거든. 딸내미 놀래켜주겠다고 지금까지 비밀로 하고 있었어. 이제 전부 다 들을 수 있게 됐다니까. 수술 결과도 좋아서 일상생활하는데도 지장이 없을 정도라고. 얘, 너 뭐하고 있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이상한 거야? 뭐라고요? 저희 엄마가 수술을 하셨다고요? 그럼 지금 저희가 나누는 대화 소리를 전부 다 들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제가 물어봤을 때 안 들리신다고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정말 확실한 거예요? 엄마, 내 말 들려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그럼 좀 전에 나눴던 대화도 전부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 전부 다 듣고 있었다. 저 사람들이 너 몰래 다른 곳에 숨어서 나누는 대화도 전부 들었었고, 네가 내 앞에서 방금 했던 말도 전부 다 들었다고. 딸이 저를 보며 사색이 된 얼굴로 물어보는 말에 대답을 하기 시작하자 자리를 지키고 있던 예비 사돈댁과 문 앞에 있던 예비 사위는 경악을 했고 딸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딸은 말을 더듬으면서 모든 걸 설명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전부 다 들어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대화를 섞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몸을 돌려 식장을 나가려고 하자 딸이 저를 붙잡더니 일단 결혼식은 끝내고 다시 얘기하자면서 해명할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지만 이미 저는 너무 큰 배신을 느꼈기 때문에 더 이상 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딸의 팔을 뿌리치며 신부 대기실에서 나가려는 순간 딸이 다시 한번 제 팔을 잡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았네요. 내가 오죽했으면 그런 생각까지 했겠어요? 이 사람과 결혼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었는데 뭐만 하려고 하면 돈이 제 앞을 가로막았다고요. 저도 이런 생각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엄마가 모아놓은 돈도 없잖아요. 아빠가 떠나면서 생긴 빚 갚는 것도 허덕이고 있는데 식당에서 일해서 버는 푼돈 가지고 저희를 도와줄 수도 없으니 저를 위해 생명보험 들어놓은 걸 가져가고 싶어서 그런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 빚도 반은 거의 제가 갚아드리지 않았어요? 내 삶에 방해만 되는 엄마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잘못이에요? 엄마도 제 입장이 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요. 자식한테는 뭐든 다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가난 이제 정말 지긋지긋하고 저도 이 사람과 새롭게 시작할 때 좀 더 여유 있고 가난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고 싶어서 그런 생각을 가진 것뿐이에요. 저도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도 너무 혼란스러웠다고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저에게 등을 돌리지 마세요. 앞으로 잘할게요. 오늘 좋은 날이잖아요. 결혼식만큼은 망치고 싶지 않다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엄마. 너랑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내가 그동안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고작 그 돈 몇 푼 때문에 너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저지르려 했어. 뭐든지 완벽한 범죄는 없는 거라고. 나한테 들어져 있는 생명보험은 해지할 거고 너와의 인연은 2번 다시 만들어가지 않으마. 내가 늙어 힘이 없어도 절대로 너를 찾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엄마 없이 결혼식 무사히 끝내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너에게 가난을 물려줘서 정말 미안하다. 딸은 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결혼식에 제가 무조건 참석해야 한다고 자리로 돌아가 달라며 애원했지만 이미 저에게는 더 이상 딸은 없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려 하지 않자 식이 시작된다는 말에 마음이 조급했는지 제 몸을 강하게 돌려 세우며 화를 내기 시작했네요. 결혼식까지 망칠 작정이냐고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자 더는 참을 수 없던 저는 차라리 이런 결혼식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딸이 입고 있던 3,000짜리 드레스를 마구마구 찢어버렸습니다. 돌발 행동을 저지른 저를 보며 당황한 딸은 비명을 질렀고 제정신이 아니었던 저는 지인에게 부축을 받으면서 식장을 빠져나왔네요. 그날 딸의 결혼식은 무산이 되면서 예비사위와 파혼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딸은 저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면서 자기 인생을 망쳤다고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인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살고 있는 집을 조만간 처분하고 조용한 곳에서 혼자 살아가려 합니다. 딸은 문자로 저를 끝까지 찾아내겠다며 겁을 주고 있긴 하지만 저도 두려운 건 없고 저렇게 만든 게 전부 제 탓인 것 같아 한편으론 너무 마음이 안 좋네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딸의 인생길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정말 많은 걸 도와줬는데도 돌아오는 건 결국 이런 삶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하나뿐인 제 딸도 저와 인연을 끊게 되었지만 이렇게 혼자 사는 게 오히려 속 편할 것 같네요. 분노하고 있는 제 딸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던 2번 다시 딸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고 남은 인생 저 혼자 조용히 살다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 며칠 전에 문자 한 통이 오긴 했는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장문의 문자였어요. 하지만 저는 딸 앞에 나타나지 않으려고 그게 서로를 위한 길인 것 같습니다. 내일 핸드폰 번호도 바꾸려고 생각 중입니다. 제가 없는 삶을 원했기 때문에 딸이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의 삶은 불행이 아닌 언제나 웃음이 가득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여자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었지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더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아 무엇이든 악착같이 하고 살았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음식점에서 서빙을 하고 요리 기술을 많이 익혔어요. 서러움도 많았고 비굴한 일도 많았어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성공할 거라는 열망으로 버텼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성공하겠다는 열망 하나만을 가지고 저는 밥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야무지고 모든 깔끔한 성격을 가진 저에게 딱이었죠. 때가 좋았는지 처음 연 가게가 그야말로 대박이었죠. 나이는 어린데 손맛이 좋다, 아주 야무지다, 아주 깔끔하다 이런 칭찬을 들으면서 성장하였어요. 저보다 나이 많은 이모님들과 함께 일하기란 쉽지 않았지만 다행인지 이모님들도 제 편이 되어주셨죠. 요즘에서야 셰프니 요리 경연대회고 하지만 전 어린 나이에 모든 걸 제가 느끼고 깨달으며 성취를 이뤄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너무 맛있었어요. 아니, 이 집은 진짜 올 때마다 항상 똑같이 맛있단 말이야. 다음에 또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요. 아침마다 신선하게 다 재료 손질해서 그날그날 직접 만드니까요. 다음에 또 찾아와 주세요. 음식 솜씨가 훌륭한 엄마의 손맛을 이어받은 저는 남들보다 빨리 음식점을 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음식점은 소문이 나서 전국에 체인점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오기가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한참 식당을 운영할 때 손님으로 만난 남편과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슬아의 딸아이 한 명을 낳았어요. 부모님은 저까지 가난한데 가난한 남자를 만나면 어떡하냐부터 시작해서 말리셨지만 항상 관심과 사랑이 부족한 저에게 남편은 한 줄기 희망과도 같았죠. 어려서부터 힘들게 이 자리까지 우여곡절 끝에 올라올 수 있었고 항상 가난했기 때문에 늘 아쉬움이 뒤따랐던 순간들이었는데 내 가정을 꾸리고부터는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나도 안 하고 살 수 있게 되니 그 얼마나 행복하던지. 남편은 택시 운전기사를 하다가 저를 만났어요. 남편도 저와 같은 흙수저였기에 어린 나이부터 택시를 몰며 생활비를 벌어내는 청년이었죠. 처음엔 단골 손님으로 그러다 그의 자상한 모습에 이끌려 결혼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가게가 한참 잘 되고 있던 터라 남편은 택시 일을 그만두고 결혼 후 본격적으로 가게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저도 옆에 바로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참 든든하였고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구나 싶었던 나날이었죠. 가게 이모님들은 장난으로 서방 너무 믿지 마라. 네가 다 챙겨야 한다고 했지만 웃어 넘겼고요. 마무리는 내가 하고 들어갈 테니까 자기는 좀 들어가서 쉬어. 힘들 텐데. 오늘도 너무 고생했어 여보. 가게는 나한테 맡겨. 에이, 그래도 혼자 마무리하기 힘들 텐데 같이 하자. 정말 괜찮겠어? 그럼 내가 주방 마무리는 좀 도와주다 갈게. 당신 고생하는 거 싫어서 그래. 그러니까 얼른 들어가서 쉬어, 어? 차라리 내가 고생하는 게 낫지. 당신 이 가녀린 몸으로. 아이고, 신랑 있으니까 이건 좋네. 누가 날 아껴주나 했더니 당신이 내 몸을 제일 아껴주네. 고마워. 자기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남편은 자기보다 저를 더 살뜰히 챙겼어요. 어렸을 때부터 일만 하며 가장으로 살아온 내가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는다는 게 더없이 기쁜 나날이었죠. 그래서 모든 걸 믿고 맡겼어요. 남도 못 믿는데 남편이라도 믿어야지 누굴 믿고 사나 하는 심정으로요. 하지만 가끔은 일하는 게 저희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았지만 그래도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어요. 하지만 저와 오픈부터 지금까지 함께한 이모님들은 그런 남편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장이랍시고 겉멋이 너무 들었다고 해서요. 아니,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자기 일은 똑바로 안 하면서 저기 카운터 앉아갖고 돈만 샌다? 하라는 건 안 하고. 에이, 이모가 좀 봐줘. 아직 낯설어서 그렇지 뭐. 그리고 이런 일 안 해봤는데 어떻게 모든 걸 잘하겠어, 안 그래? 아니, 그래도 본인이 좀 발로 뛰고 해야지.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돈만 세냐? 내가 너 딸 같아서 말하는 거야. 신랑 단속 잘해. 이모님이 아무리 말을 했지만 그래도 내 눈엔 신랑이 최고였어요. 절 끔찍이 아껴주었거든요. 몸이 힘든 만큼 심적으로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아마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전 그래서 그를 믿었죠. 하나밖에 없는 내 편이었으니까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 전에도 가게는 잘 되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가게는 더 번창하였어요. 덕분에 가게 외적으로도 부를 많이 축적할 수 있었죠. 사업에 감각이 있던 저로서는 부동산 투자 또한 거의 대부분
성공했었거든요. 결혼한 지 16년을 한결같이 저를 생각해주는 남편에게도 이제 좀 마음 편히 살자.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왔다고 생각하여 휴가도 주었습니다. 그것이 제 발등을 찍을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한 채 말이죠. 남편은 그 휴가 이후로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 언제 와? 아니, 무슨 휴가를 갔길래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거야? 그래도 갔으면 연락을 해야지. 아빠, 얼마 만에 휴가야. 하루 종일 가게에서 주말 할 거 없이 자그마치 16년이야. 내가 네 아빠 가서 연락도 하지 말고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도 좀 만나면서 즐기라고 했어. 우리 딸은 엄마랑 놀면 되잖아. 그치? 아빠 벌써 보고 싶어? 그게 아니라 연락은 그래도 해줄 수 있잖아. 엄마는 가만 보면 아빠를 너무 믿는 것 같아. 부부가 다 그런가? 그럼 믿고 살아야지. 자기 남편 못 믿으면 어느 누굴 믿고 살아? 엄마는 아빠 그리고 너 딱 둘밖에 안 믿어. 딸아이 말이 조금은 신경 쓰였지만 16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며 저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과 태국 여행을 갔거든요. 시차가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노는 거 얼마나 좋을까 하며 넘겼어요. 그리고 남편이 태국에서 돌아오는 날 남편은 어딘가 모르게 굉장히 들뜬 마음이 보였죠. 하지만 오랜만에 콧바람 쐬고 오니 정말 기분이 좋구나라고 생각하고 넘겼어요. 워낙 따지는 성격도 아니고 무조건 믿자는 주의여서 넘어갔던 것도 있고요. 잘 있었어? 가게는 괜찮았고? 그래도 나 없으니까 힘들었지? 당신 혼자 하기도 벅차잖아. 이젠 너무 규모가 커져서. 아니야. 그래도 늘 혼자 하던 건데 옆에 정자 언니가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자기만 잘 놀았으면 나야 됐네요. 그렇게 좋았어? 아주 싱글벙글이네. 얼마나 재밌게 놀았길래. 대수 씨랑 태영 씨도 다 같이 간 거야? 자기 고등학교 동창끼리 간 거잖아. 그럼 대수랑 태영이도 같이 갔지. 그래도 정자 누님이 나만 하겠어. 아 맞다. 내가 이번에 쉬면서 생각해봤는데 이젠 주말에 좀 쉴까 해. 아무래도 나도 나이가 있으니까 좀 쉬엄쉬엄 해야겠더라고. 자기도 쉬면서 해. 몸 골아. 아, 그럴래? 그래. 자기 그동안 너무 고생했으니까 좀 쉬면서 해. 쉬면서 하은이도 좀 챙겨주고. 하은이가 얼마나 아빠 연락 안 된다고 하던지 하루 종일 기다렸어. 하은이 좀 신경 써주고 하면 좋겠다. 자기 친구도 만나고 하고 싶은 운동 있으면 해. 남편은 본격적으로 삶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물론 그러고 싶었지만 저까지 쉬게 되면 오로지 가게들을 남들에게 맡겨야 했기에 성격상 그러지 못했죠. 남편은 태국을 다녀와서 안 하던 골프도 끊기 시작하고 마사지도 끊고 점점 밝아졌어요. 그런 활력 있는 남편 모습이 보기는 좋았지만 한시도 집에 있지 않는 남편 덕에 얼굴 볼 수 없는 하루였어요. 하지만 저와 같이 열심히 일한 남편에게 안식년을 주는 느낌으로 밖으로만 도는 남편을 탓하진 않았어요. 어느 날은 갑자기 일을 하다가 전화를 받고 뛰어나간 적도 있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황당하던지 식당 이모님들의 말을 듣고 그때부터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죠. 아니 사장님아, 남편 단속해야겠더라. 요새 허구한 날 핸드폰 문자만 본대. 뭐가 그렇게 낄낄거릴 게 많은지? 원래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좀 이상하더라고. 그리고 한 번은 일하다 말고 전화 받고 잠깐 나갔다 온다고 하고 그날 오후에 들어왔잖아. 우리끼리 홀 보고 계산하느라 힘들었어.
이거 우리가 얘기했다고 하지 말고 슬슬 뒤 좀 밟아봐, 어? 보통 일 아니다, 이거. 에이, 이모. 아니야. 이모 너무 드라마만 본 거 아니야? 하은 아빠가 어디 그럴 사람이야? 내가 1년 정도 안식년 주는 느낌으로 살라고 했어. 그동안 많이 고생했잖아. 본인도 좀 즐기며 살아야지, 안 그래? 그러니까 이모들도 그러려니 해. 남자가 갑자기 변하면 무슨 일이 난 거야? 우리 사장님 일이 순진해서 어쩌노? 그리고 힘들면 사장님이 더 힘들지. 자기가 뭐가 힘들어? 아무것도 없이 장가 자라서 떵떵거리고 사는 게 누구 덕인데? 안 그러나? 어쨌든 잘 살펴봐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식당 이모들의 귀뜸이 의심의 불씨가 피었어요. 그렇게 보니 모든 게 이상하더라고요. 태국에서 왜 정말 연락 한번 못했을까부터 주말마다 라운딩을 나간다는 핑계로 밤늦게 들어오는 것까지요. 그리고 새벽마다 나가서 그렇게 통화를 하더라고요. 더 확실한 증거는 평일 오후 남편의 동창 친구가 가게를 방문하고 벌어졌습니다. 이젠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아이고, 재수씨, 오랜만입니다. 먹으러 온다 하면서 지금 오네요. 저 쌈밥 정식 하나 주세요. 간단히 밥 먹고 가야 해서. 어머, 오랜만이에요, 대수씨. 태국은 잘 다녀오셨어요? 그이가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그래도 하나도 안 타셨네요? 네? 태국이요? 아휴, 요새 눈꽃 뜰 새 없어서 여행은 무슨? 주말에도 일 나가요. 아, 맞다. 철수는 어디 갔나 봐요? 아, 그러세요? 아, 제가 뭘 착각했나 봐요. 네, 철수 씨 오늘 골프 레슨이 있어서 가게 비웠어요. 다음에 와이프랑 같이 넷이 봐요. 태국을 다녀온 적 없다는 남편 친구의 말에 모든 것이 확실시 되었죠. 남들은 미련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전 마음을 다잡았어요. 당장이라도 엎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죠. 하지만 우리 딸과 그리고 그동안 고생한 남편 한 번쯤은 눈 감아줄까라는 마음에서 갈등이 되더군요. 남자가 한 번쯤 실수할 수 있지. 아니 바람이 아닐 수도 있잖아. 곧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라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그래, 그동안 열심히 했잖아 라는 마음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올 거란 남편에 대한 기대는 점점 불안으로 번져갔죠. 남편은 의심조차 안 하는 저를 보며 점점 더 자유롭게 행동했어요. 일 끝나고 술 마시러 간다고 하고 외박도 일삼았고요. 점점 부부싸움이 시작되었죠. 부부싸움보다 더 마음 아팠던 건 믿었던 남편이었기에 충격이 컸어요. 자기, 요즘 왜 이렇게 변했어? 아무리 노는 게 좋아도 그렇지. 안 그러던 사람이 그러니까 불안해 죽겠어. 요즘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아니, 내가 그동안 일만 했잖아. 나도 좀 이렇게 살면 안 되냐? 너 죽으면 그 돈 다 짊어지고 갈래? 너도 좀 즐겨. 그럼 가게 일은 누가 하고? 나도 즐길 줄 몰라서 안 즐기는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 하은이 대학까지 다 보내고 시집 보내고 좀 더 안정되면 그때 천천히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즐겨야지. 자기 보고 나처럼 살라는 말은 안 해. 그래도 외박이 말이 돼? 남자가 술 먹으면 좀 그럴 수도 있지. 너 원래 이런 스타일이었냐? 그나마 고분고분해서 참고 살만 했는데 참. 무슨 뜻이야? 지금은 그럼 살기 싫다는 거야? 말해봐. 자기 솔직히 바람 피우지? 누구야? 누구냐고. 나 엄청 참았어. 알아? 뭐? 바람? 너 지금 나 뒷조사했어? 와, 진짜 어이없네. 그래서 뭐 좀 나왔어? 참나. 그래,
바람났다. 어쩔래? 뭐가 그리 당당해? 나랑 하은이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바람이 펴지든? 당신 원래 이런 인간이었어? 어? 처음으로 숨 쉴 수 있었어. 맨날 일에 박혀서 살다가 처음으로 사는 것 같더라. 너랑은 달라. 그놈의 톤돈돈 하는 너랑은. 남편의 말에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내 돈으로 호요식한 사람이 제가 돈돈거리는 사람이라뇨.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상대가 누군지 몰랐으나 그때는 왜 이렇게 어리석었는지 그저 그냥 눈 감아 주었어요.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안 물을게. 그래, 당신 열심히 살았던 거 알아. 그래도 그동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산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와서 뭐 어쩌자고.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 정리해. 그러면 눈 감아줄게. 하지만 내 인생에 2번의 용서는 없어.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기다려줘. 정리할게. 나도 내가 미쳤었나 봐.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면 금방 정리할게. 어떻게 관계를 무자르듯 정리하냐? 남편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저는 그 말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바람 피운 게 뭐가 자랑이라고 대단한 로맨스 놀이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요? 전 단칼에 그 말에 거절했어요.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다그쳤죠. 남편도 알겠다고 했고요. 장난해? 무슨 대단한 사랑이니? 못 기다려. 바로 정리해. 마지막이야. 내 인생에 2번의 용서는 없다고 했어. 하은이 봐서 참는 거야. 남편은 겨우 알겠다고 대답을 하곤 방으로 들어갔어요. 전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 같았거든요. 온 세상인 내 남편이 그동안 나와 살았던 세월이 숨막히는 세월이었다니. 그럼 도대체 난 남편에게 뭐였는지 이때 정말 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가 책임져야 할 우리 가게 식구들, 그리고 내 딸 하은이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했어요. 다음 날이 되어 전 아무렇지 않게 남편을 대했어요. 제발 바로 돌아오라는 마음에서요. 남편도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되었는지 다시 예전으로 돌아온 듯 싶었죠. 억지로 그래 한 차례 지나가는 고비일 것이라고 여기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빠랑 엄마랑 이번 주말에 거기 새로 생긴 카페에 가고 싶은데 다들 시간 돼요? 우리 셋이 어디 나간 지도 오래됐잖아. 엄마는 괜찮은데. 여보, 그때 골프 약속 있어요? 없으면 우리 셋이 오랜만에 나가는 것도 괜찮은데 엄마 오전 출근만 하고 일찍 올 거거든. 아빠 안 되면 우리 둘이 가고 아빠 괜찮으면 셋이 가면 좋겠다. 오랜만에 맛있는 것도 먹고. 어때? 괜찮아. 그럼 그날 우리 하은이 먹고 싶은 거랑 가고 싶었던 곳 가면 되겠다. 그럼 하은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남편은 그렇게 예전에 다정했던 남편, 아빠처럼 돌아온 듯 했죠.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어요. 역시나 주말이 되자 남편은 사정이 생겼다며 손살같이 나가버렸죠. 이제 남편이 뭘 하고 다니는지 알아서 정말 허탈하고 비참한 마음이 들었어요. 전화해도 받지 않는 남편, 그리고 딸은 이유도 모른 채 아빠 왜 그러냐고 저한테 묻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아니, 아빠 뭐야? 같이 가기로 했으면서 어이없어. 그럼 엄마랑 둘이 가야지 뭐. 아빠랑 가서 셋이 사진도 찍으려고 했는데. 그러게. 오늘은 우리 둘이 놀아야겠다. 하은아, 그리고 또 먹고 싶은 거 뭐 없어? 오늘은 하은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줄게. 아싸. 아빠랑 나온 거보다 차라리 오늘 엄마가 내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게 더 좋다.
주말마다 일찍 오면 안 돼? 엄마가 맨날 집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 하은이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어떻게 사주지? 하은이 안 입고 안 살 수 있어? 아, 뭐야. 그럼 안 돼. 그래도 주말에는 이렇게 내 데이트 신청도 받아주세요. 아셨죠? 엄마랑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좋아. 딸아이의 철없는 소리마저 그날은 구슬프게 들리더라고요. 모든 게 얼마나 다 미안하던지 전 그날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따져 물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오늘 가서 정리를 했다며 바락바락 우기더라고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 뭐야? 하은이한테도 이럴 거야 정말? 아직도 정리 못했니? 도대체 누구길래 그래? 내가 나가서 정리해줘? 아이, 정리했어. 오늘 다 끝냈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 다시 돌아가자 우리. 내가 미안해. 이젠 당신 속상하게 안 할게. 남편의 미안하단 말에 와르르 무너졌죠. 그 한마디에 무너지는 마음이란 전 모든 걸 잊고 용서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미안한지 전보다도 더 가게에 집중했고 이모님들 또한 그런 저에게 남편이 달라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어요. 그만큼 남편은 전보다도 더 최선을 다해 일했죠. 한편으론 고마웠어요. 그렇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구나 싶었을 때 몸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점점 계속되는 배 통증에 병원을 가보았어요. 단순 위염이나 장염인가? 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과는 당혹스러웠죠. 아이고, 임미령 씨? 왜 지금 오셨어요? 무슨 일 하시죠? 아유, 보호자는 안 오셨나요? 보호자가 왔으면 같이 얘기하고 싶은데. 아니요.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괜찮아요. 혹시 뭐 심각한가요? 웬만한 거에 충격 잘 안 받아요. 말씀해 주세요. 위암 말기입니다. 3개월 남았어요. 증상 없으셨나요? 이쯤 되면 통증이 꽤 심각했을 텐데 연명 치료밖엔 할 게 없어요. 네? 지금 제가 시한부라는 거예요? 아니, 저 괜찮았어요. 요 근래 좀 통증 있는 거 말고는 제가 그럼 위암이라는 거예요? 의사의 그렇다는 대답에 할 말을 잃었어요. 치료를 해도 조금의 연장선의 치료일 뿐 의미가 없다는 말. 하지만 조금이라도 삶을 연장하고 싶으면 당장이라도 치료를 해야 한다는 말에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성공만을 바라온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건강이 최고인데 너무 앞만 보고 살았다는 죄책감. 우리 딸 아직 고등학교 졸업하지 않은 미성년자인데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마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왜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다니요. 병원에선 당장 치료를 할 거면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고 했지만 조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병원 로비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불도록 울었어요. 저보단 제 딸아이가 걱정이 가장 많이 되었죠. 그리고 전 그날 가게로 가지 않고 집으로 왔습니다. 왜 이렇게 딸에게 못해준 생각만 나는지. 제가 연락도 받지 않고 집에 오자 남편도 일을 마치고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불도 켜지 않은 집 불을 켜며 말하더군요. 아니, 가게도 안 오고 하루 종일 연락도 안 되고 무슨 일이 있어? 아니, 울었어? 왜 그래? 오늘 병원 다녀온다더니? 여보, 나 어떡해? 나 3개월 남았대. 시험부래. 이게 말이 돼? 왜 나야? 하필이면
우리 하은이 어떡해? 남편을 보자마자 울컥 눈물이 너무 나왔어요. 남편도 저의 눈물에 당황했는지 절 토닥여 주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시한부라니? 확실한 거야? 오늘 병원 가서 들은 거야?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나 어떡해? 아니, 우리 하은이 어떡해? 나 진짜 이대로 하은이 두고 절대 못 가. 아직 졸업도 안 한 애를 내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바쁘다는 핑계로 매번 일만 하고 애 어렸을 때 신경도 제대로 못 써줬는데 나 어떡해. 나 억울해서 못 죽어. 남편은 울고 있는 절 지그시 바라보다 소름 돋게 한마디 하더군요. 전 그 눈빛 말투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10여 년을 알고 지낸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는지도 오늘에서야 알게 되었고요. 갑자기 손뼉을 치면서 저에게 말하더군요. 하은이는 걱정 마. 내 딸인데 내가 잘 케어할게. 그나저나 그럼 당신 재산은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슬슬 나한테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재산 얘기를 꺼내는 남편을 보자 눈이 뒤집혔어요. 지금 재산 소리가 나오나 했죠. 사람이 최악일 때 내 편과 아닌 사람이 구별된다는 말이 확실해졌고요. 남편은 제 편인 척하는 남의 편이었습니다. 전 남편에게 악다구니를 쓰며 말했어요. 지금 재산 소리가 나와? 너 미쳤니? 내가 죽는다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오는구나. 그동안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것 같아. 3개월만 참지 그랬니? 그래도 가는 길 편안하게 눈 감게 해주지. 빨리 가라고 아주 재촉을 하는구나. 네가 남길 재산만 50억이 넘어. 내가 가만히 있게 생겼어? 분명 처가 식구들 다 탐낼 건데 그 전에 네가 정리하는 게 맞지. 어차피 하은이는 내가 키울 건데 그 돈이 내 돈이 되어야 하는 것도 맞는 거고 다 하은이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왜 그래? 위선 떨지 마. 넌 그래봤자 사이코패스야. 어떻게 사람이 죽는다는데 눈 하나 깜짝도 안 할 수가 있어? 나 그동안 어떻게 살았던 거니? 남편은 저를 뿌리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참 들어오지 않길래 창밖을 보니 웬 여자와 손뼉을 짝짝짝 치면서 웃고 있더군요. 상간녀였어요. 정리를 했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었고요. 제가 알아서 떨어져 나갈 것 같자 상간녀에게 금세 전화를 해 집 앞에서 만났고요. 전 허탈했습니다. 3개월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당장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우리 딸 하은이를 생각해서 꾹꾹 참아야 했죠. 딸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한참을 상간녀와 놀다 들어온 남편에게 말했죠. 어차피 남편은 더 이상 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이혼을 할까 생각도 했지만 딸이 혼자 남아 상처받느니 3개월만 참자 생각했어요. 하은이한텐 내가 얘기할 거야. 천천히. 그러니까 하은이한테 입도 뻥끗하지 마. 그리고 당신 마음 이제 완전히 알았어. 그동안 나 그냥 당신 성공의 발판이었구나. 한 번도 날 사랑한 적 없었지 애초부터? 그냥 돈 없으면 난 자기한테 아무것도 아니었어. 이제 알았어? 너 마지막 가는 길 그래도 편히 보내줄게. 그래, 하은이한텐 네가 말해. 그리고 잘 생각해. 너 죽으면 처가 식구들이 득달같이 돈 달라고 달려들 텐데 하은이 내가 키울 거니까 재산 분할 잘 생각해야 해. 알겠어? 내가 할 말은 그게 다야. 정말 쓰레기 같았어요. 저런 발언을 뻔뻔하게 하다니요. 그렇게 그날 밤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그리고 남편 마음을 안 이상
예전처럼 돌아가기는 절대 쉽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다음 날이 됐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처음엔 받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치료를 빨리 해야 한다고 할 내용 같았거든요. 두 번째 전화가 계속 오길래 받았어요. 전 놀랄만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루 만에 죽었다 살았다를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정말 말로 표현 못할 느낌이었죠. 네, 어제 진료받던 의사입니다. 임미령 씨 맞으시죠? 아유, 죄송해요. 차트가 뒤바뀌었네요. 오진입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실 수 있나요? 저희가 원래 이런 실수는 잘 안 하는데, 아유, 어쩌다가. 정말 죄송해요. 몰아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일단 병원으로 오시죠. 네? 사실인가요? 일단 바로 갈게요. 오진이면 어제가 잘못된 진단이었다는 거죠? 금방 가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전 쏜살같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결론은 차트가 바뀌었고 저는 경미한 위험이었죠. 그때만큼은 의사가 원망스럽지도 않고 그냥 기쁘기만 하더라고요. 이 느낌은 정말 모를 거예요. 하루 만에 죽다 살아난 느낌. 얼마나 고개를 숙이고 감사하다고 하고 나왔는지 전 하루 사이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루 만에 저에게 발톱을 드러낸 남편에게 응징을 하기로 마음먹었죠. 병원을 나와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녀 소송도 같이 걸었어요. 하지만 법률상 어느 정도 재산 분할은 해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법은 참, 그래도 전 진행을 했습니다. 더 이상 한 입을 덮고 살 수 없단 걸 알았으니까요. 남편은 사태 파악도 못한 채 저에게 따지더군요. 아직 제가 멀쩡하다는 걸 몰랐으니까요. 얼마나 웃기던지. 그리고 그 얼굴이 사색이 되는 것을 꼭 지켜보고 싶었죠. 오히려 저에겐 좋은 기회였어요. 남편을 엿먹일 기회. 이제 조금 남아있던 정마저 다 탈탈 털렸으니까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 정말 감사했어요. 진짜 내 편인지 아닌지 걸러낼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뭐? 이혼? 참나. 너 지금 재산 나한테 안 넘기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봤자 하은이는 내가 키운다니까. 너 잘 생각해. 그래, 마음대로 생각해. 하은이 내가 키워. 하은이 이름 입에 올리지도 마, 이 더러운 놈아. 그리고 나랑 결혼할 때 집불해 갖고 온 거 없으니까 몸만 나가. 나머진 내 법률 대리인이랑 얘기해. 네 그 악랄한 두 얼굴 잘 봤다. 그리고 상간녀 소송도 준비 중이니까 기다리라고 해. 네 잘난 상간녀한테, 알겠니? 더러운 것들. 그리고 하은이 다신 볼 생각도 하지 마. 이 더러운 놈아. 하루아침에 뭐 잘못 먹은 거야 아니고서야? 이게 단단히 미쳤네. 나 하은이 아빠야. 알겠어? 네가 이럴 때가 아닐 텐데. 남편은 하루 사이 제가 바뀐 걸 보고 어안이 벙벙해 했습니다. 그리고 더 세게 나오더군요.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던지. 그런 남편을 보니 이가 부득부득 갈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사람을 믿고 10여 년을 살아왔는지 정말 땅을 치게 되더군요. 그렇게 다정해 보이던 사람이 지금은 악마의 두 얼굴을 하고 제가 죽기만 바라는 치졸한 남자였으니까요. 소름이 돋았죠. 너 이렇게 한다 이거지? 하은이한테 엄마가 아파서 좀 미쳤다고 해볼까? 참나,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갑자기 왜 그래? 뭐? 죽을 때? 죽기를 바란 건 아니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나 암 아니래. 그니까 시한부 아니라고, 알겠어? 오진이래. 어떡하냐? 네가 그렇게 내 명 재촉했는데 덕분에 잘 알게 됐어, 네 마음. 아마 이러려고 나한테 그런 시련도 있었던 거겠지? 뭐? 오진이라고? 그런 경우가 어딨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도라니 이제? 참나. 어떻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나보고 널 내다 버리라는 계시지, 안 그러니? 이제 끝이야. 내 인생에 두 번은 없어. 끔찍하다. 더 이상 말 섞고 싶지도 않아. 위자료 줘, 그럼. 내가 그동안 여기서 머슴살이 한 게 얼만데, 안 그래? 이 정도는 받을만 하잖아, 내가. 이건 해줄 수 있지? 진짜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하은이가 이런 모습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니? 내 법률 대리인이랑 얘기해. 이 구질구질한 인간아. 남편은 믿고 싶어 하지 않았죠.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전 이혼소장을 날렸어요. 그 후 남편은 미안하다고 자기가 그때 상간녀 때문에 정신이 나갔었다고 빌고 빌었어요. 하지만 절대 용서가 되지 않았고 제 인생에 두 번의 용서는 없기에 끝을 냈습니다. 다행히 재산 분할도 남편이 제 재산에 기여한 바가 많이 없기에 적당한 선에서 끝냈죠. 딸아이는 모든 사실을 알고 아빠와 이제 절연하겠다고 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에겐 나쁜 사람이었지만 딸아이에게만큼은 좋은 아빠로 남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딸아이는 바람 피운 아빠와는 상종도 하기 싫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전 싱글맘이 되었어요. 인생을 하루 만에 살았다 죽었다 하니 정말 모든 것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보던 세상, 그리고 무엇이 더 소중한지도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요. 오히려 고마운 계기가 되었어요. 식당 이모님들은 진작에 이혼하길 잘했다고 오히려 좋아한답니다.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전 남편은 가게에서 엄청 진상이었다고 해요. 지금은 저의 휴식을 많이 가지면서 가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사람을 많이 쓰고 딸아이와 시간을 많이 쓰고 있죠. 이렇게 행복한 것인 줄 몰랐어요. 그동안 왜 이렇게 치열하게 앞만 보고 살아왔는지 아마도 그때 얻은 교훈이 아니었으면 계속 그렇게 치열하게 돈만 벌고 살았겠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인생 별거 없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딸, 그리고 제 건강 살피고 즐기며 살렵니다.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랄게요.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